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어딜 다녀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의 연구 분야 중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수학적 의사소통과 다음에 수학 학습 심리학 중 수학 불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과 서술형 평가입니다. 서술형 평가가 정말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가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서술형 평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이라고 했을 때 약 48만 명, 그러니까 5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인원을 모두 수학에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술형 평가는 매우 많은 어려움도 또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와 의의를 살펴보고, 왜 서술형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과 서술형 평가는 수학적 개념 또는 과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내면화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문제 전략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이 하나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학교 수학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제 전략이라는 것의 과정을 들여다보기에는 주관식 단답형이나 아니면 객관식 오지선다형 등 이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술형에서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수학적 사고나 추론 과정, 문제 해결 과정 혹은 이에 기반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추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더하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입니다. 현재 2022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반 수학과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한 가지 추가되었다라는 사점이 있는데요. 이 관점은 의사소통 영역이 2023학년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한 가지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그 맞춤형 때문에 학생들이 서면적 의사소통, 구두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특히 서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 일단 맞춤형이라고 했죠. 그 맞춤형에 기반해서 학생들은 문제를 써내려갈 겁니다. 문제 풀이죠. 그 풀이를 써내려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오류가 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서술형 평가 관련해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나 기호,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들여다봤을 때 문제 풀이는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가, 내면화 속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지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인 경우에는 기본적 사고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력, 그리고 정보 수집력 등과 같이 이런 다양한 영역들까지 커버가 되는 고등 사고 능력, 그러니까 기본 사고 능력보다는 더 확장된 영역으로서
고등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 사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그런 능력을 봐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를 포함을 했을 때 이를 고등 사고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사실 이제 목적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형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쓰이는데요. 형성 평가도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 교사들한테 형성 평가를 만약에 만들어라라고 한다면 답을 맞춘다에 의의를 두지 서술형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학생들은 더 배울 게 있는 거죠. 답이 맞았네 틀렸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으니까 좀 더 관찰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위에 블랙과 윌리엄이 이제 썼던 2009년의 연구에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총괄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 향상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평가가 어쩌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될 거고, 형성 평가는 단원 정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학생 수가 자기는 많다고 해서 서술형 평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특히나 이 서술형 평가라는 내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이나 아니면 문해력 측정과 관련해서도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목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연구자가 했던 의의가 있는데요. 서술형 평가의 의미 자체가 교사는 학생 스스로에게 사고력, 추론 과정을 직접 표현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사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해 그리고 발달 상태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으로 의의를 제기합니다. 맞죠? 결국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교사가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네,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 틀린 거 맞은 거 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을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제시를 하죠. 뭐 W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창의재단에서 개발했던 똑똑수학 탐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 교사가 먼저 다가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학생들이 다가가는, 물론 다가가서 여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사의 피드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서술형 평가를 수행 평가로 봅니다. 네, 그것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행 평가는 정말 학생이 과정 중심 평가로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수행 평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수행 평가의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서술형 평가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2009년 그 정도의 연구였다 보니까 그와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서술형 평가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할 때 제가 이제 강연도 했지 않습니까? 기아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우리는 수학을 할 때 항상 답에 집중했습니다. 답에 맞았다 아니면 틀렸다 라는 것으로서 점수의 배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학생들은 전교생입니다. 어쩌면 전교생보다 적은 거라고 한다면 학년별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많습니다. 물론 적은 학생들은 어쩌면 가능한 수치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학생 수가 학급 대비로 했었을 때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채점하는 게 있어서 어려움은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학생부 종합이라고는 하지만 결과 중심의 평가가 대부분이죠. 학생부 교과나 아니면 논술, 실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정시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또 한 가지 생각난 건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서 학교 폭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10점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0점이 과연 적당한 수치인가? 내지는 이건 너무 많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뭐 어쩌면 세 가지로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점이 과하다, 아니면 10점은 적절하다. 10점 너무 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뭐 이외에도 답으로만 찾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수업에 대한 개선조차 못 얻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교사들은 개선점을 찾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어나가는 거죠. 수업에 대해서 나는 계속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교과서 끝내기가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과정은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육과정 학년에 맞는 그 교육과정을 끝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어려움은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교사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좀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들을 전통적 평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붙이겠는데 선다형이나 주관식 단답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얘기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되겠죠. 이 얘기하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나네요. 편입 시험도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아니라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편입 시험이 만약에 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 중심이죠. 그리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그 편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풀이 과정 전략들만 이제 보고 가는 경우가 있죠.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해서 답 맞추기.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평가에 대한 관심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제 7차 교육과정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부터는 선다형 위주의 평가를 지양해야 하고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의 강조가 시작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내에서도 수학불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초기 우리나라에서 수학불안을 연구했던 학자가 1995년에 제시를 했을 거라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수학불안에 대한 요인 분석이나 아니면 수학불안에 대해서 어떤 검사지 그리고 이 검사지를 확인하면서 불안도가 높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연구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초등, 중고등, 중고등이라고 하기보다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맞는 표현이죠. 수학교육하기 경우에는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하니까요.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의 방식을 부여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좀 더 이제 늘어나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아봤는데요. 팀즈랑 피사였습니다. 학습자 능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선다형보다 단답형이나 서술형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선다형은 척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오지선다형인 경우에는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답이 그 중에 하나니까, 물론 척도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척도처럼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척도는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명목에 대해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정답률 따지죠. 그리고 또 계산을 할 때 뭘 따지냐면 난이도를 따집니다. 체감 난이도, 그리고 실제 난이도. 그것을 이제 정답률, 오답률과 비교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답형, 서술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근데 단답형 서술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문항이 적어도요. 하지만 선다형은 문항이 많아야지 파악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사도 유명하죠. 아마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00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술형이 학습자 능력에 더 정확히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일과 브라운이 설명했던 것에서 이제 좀 여기서 지적이 하나 나오는데요. 서술형 때문에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심리적 부담은 제가 밑에 이제 쿠에스천으로 적긴 했는데, 수학 불안이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인가? 그러면 이 서술형 평가가 필요한 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만 필요한가? 이런 이제 구분점을 볼 수가 있겠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서술형 평가를 했었을 때 모든 학생의 답을 기입하는 것이 또 아니죠. 모르면 그냥 두고 빈종이로 내는 학생들이 또 있다는 건데, 그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죠. 뭐라도 쓰게끔 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쓸 내용이 수학에서 특히 없다고 하는 거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술형 평가가 가져다주는 의미,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창의적 신장, 통합적 사고력의 향상, 그리고 인지적 능력 쪽의 학력 신장,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반면에 더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 문제의 백지 상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평가의 효율성인데요. 단순하게 평가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오지선다는 걸 끝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하곤 할 텐데 약 2, 3주 가량의 시험 문제를 제작하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요. 그러면 그 제작된 것을 검토하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문제인가? 라고 놓고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함께 출제한다면 더 많은 시간으로 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학습 주제나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서술형 평가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번에 캠을 보고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랜만에? 수학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안 맞죠? 뭔가 예, 화질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밤 10시 10분 지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학과 서술형 평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문장 쓰기 이런 부분으로의 정의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나 아니면 추론,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이런 핵심 역량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평가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서술형 평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교육을 하는 입장, 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외에도 도덕, 기술 과정 뭐 등등의 교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서술형 평가를 출제할 때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라는 것이 또 중요할 거고, 그 사고력에 기반해서 문제가 만들어져야 학생들이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길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 2개를 올렸어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 강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 영상부터 2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